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천주교회는 보편교회와 발맞춰 약 8개월간 진행해온 신노드를 마무리하고 교구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별 종합의견서는 주교회가 8월 15일까지 교황청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신노드는 경청과 대화를 통해 하느님 백성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노드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간다는 점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으며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고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고정된 조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의 조화를 주십니다. 시노드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신앙의 새로운 도전과 조화를 고민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전통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 없이 과거를 찾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전통은 죽은 이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자 영감이며 뿌리의 수레익으로 자라는 나무처럼 항상 수직적입니다.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는 교회는 퇴보합니다. 교리와 도덕은 발전해야 하고 아니오를 반복하는 것은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응답하는 새로운 소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쇄신을 통해 자신을 복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묵상과 성찰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선교의 열정, 그리고 지혜가 더해질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에서 교회 노인 사목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자살 유족의 진술을 통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분석한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살의 복합적인 원인과 함께 유족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도 함께 드러나 남겨진 이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생명 관련 이슈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이를 자살이자 살인으로 보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엄사라는 용어가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존엄사란 어떤 걸까요? 어르신 대상 선종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세계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1에 따르면 한국교회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3%로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 교구가 초고령 교구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부산교구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65세 신자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 이정환 신부는 실제 사목 현장에선 고령층 신자가 절반 이상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5%가 고령 신자라고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본당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50%가 훨씬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20대, 30대 이렇게 낮은 연령층에는 사실 냉담자들이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안동교구에 이어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춘천교구. 춘천교구 사목국장 조영수 신부는 교구의 작은 본당에서는 출산에 대한 소식을 좀처럼 듣기 어렵다며 저출생 고령화 현실을 체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본당에서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체감되었던 부분이 바로 고령화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일으키는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본당 공동체의 유지 자체에 대해 고민할 만큼 크게 다가오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신자 비율이 통계상으론 절반이 넘지만 실제 현장에선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춘천교구의 경우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면 2021년 기록상 비율이 총 64.6%가 됩니다. 전체 비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세대 구성원들이 매우 드뭅니다. 한국교회 초고령화.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까? 이장환 신부는 청년들이 교회 미래라면 노인들은 교회 현실이라며 고령층 신자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사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영수 신부 또한 고령화에 발맞춘 노인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령화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진행되느니만큼 근본적으로 이를 교회의 힘으로 풀어간다는 것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교구 관할 지역의 고령화에 발맞춘 사목적인 고민이 주요 화제였습니다. 고령층 신자를 위한 사목, 대표적인 건 노인대학입니다. 사목자들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 영역과 인생 재설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노년의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신앙의 힘으로 노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의 방향이고 또 노인사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수 신부도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춘천교구에서는 모든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또 생태 환경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7명,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7개년 동안의 자살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리부검은 자살 유족의 진술을 통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을 말합니다. 자살 사망자 8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살 사망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와 경제적 문제, 실직 등의 직업 문제 등이 가장 컸고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는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가 안타까운 행동에 나서기 전 병원 외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 경제적 문제가 많은 사망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심리부검의 실질적인 대상이 된 자살 유족들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사별 이후 심리 상태의 변화를 경험했고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비율도 83%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난 후 본인도 죽음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리부검 대상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 유족이었다는 점도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유족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살 유가족은 영어로 말하면 자살 생존자, 수어사이드 서바이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인의 자살률의 6배에서 7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9배까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자살 예방 활동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한국천주교회는 취약한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유족들을 위한 모임은 물론 원래미사, 1박 2일 피정 등을 통해 자조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차바오나 신부는 자살자와 함께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남겨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마저 밀려난다면은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이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일 것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성모노인 쉼터에서는 매달 선종에 관한 교육이 열립니다. 교육을 지도하는 이는 서울대교구 최성균 신부입니다. 20년 넘게 노인 사목을 해온 최 신부는 어르신들이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의욕 없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고 선종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교육은 선종을 준비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 죄인 저 이제 제 영혼을 하느님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일심으로 모든 허물을 통회하고 일생의 크고 작은 원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나이다. 최 신부는 인생의 끝자락엔 4가지 말단 문제인 사말,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확실한 건 누구든 반드시 죽는다는 것,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도 배우시겠지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하느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기 전에 선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 신부는 선종을 잘 준비하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미사와 영성체, 묵주기도 등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어 영혼 3사를 통제하고 육신오관을 절제하며 정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 선종을 위해 진심으로 성찰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최 신부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 첫째 뭐죠? 시작. 겸손되이 하나님께 hum성을 드리고, 둘째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셋째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넷째 영주의 건강을 간청하는 것이다. 특히 죽을 때 선정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은총을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선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게 도와주는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존엄사라는 용어도 미화된 이미지로 사용됐기에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의사조력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명치료 같은 거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연명치료는 뭐 교회법으로 윤리학적으로 윤리신학적으로 나는 또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그냥 자연사 하겠다. 불치병이면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목숨을 끌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도전이며 주님의 은호를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강의 후에는 미사와 입관 체험이 이어집니다. 선종교육은 참가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를 알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너무 좀 찔끔찔끔했어요. 근데 이제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 20년 가까이 연령의 봉사를 해온 신자에게 선종교육은 어떤 의미였을까?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잠자는 것지 하고 돌아가셔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진짜 그런 걸 느껴요. 지난 8년여간 선종교육을 받은 어르신은 자그마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존엄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선종교육은 매달 4번째 화요일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 쉼터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실험동물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규제하기 위한 대체시험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Space bunny. I'm a tester. My daddy was a tester, my mum, my brothers, my sisters, my kids, all testers, and they all died doing their job. 실험동물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애니메이션 영화 랄프를 구해줘의 한 장면입니다. 랄프와 같은 실험동물은 국내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0만 마리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 288만 마리였던 실험동물은 5년 새 200만 마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 실험동물 중에서는 실험용 생쥐인 마우스가 65%를 차지했습니다. 실험에 가장 많이 동원된 종은 설치류였고 어류와 조류, 포유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실험동물 중 절반에 이르는 동물이 고통이 가장 심한 2등급 실험에 동원됐습니다. 2등급 실험이라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건데요. 동물에게 독성 물질을 투약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술 과정을 걸치는 시험들을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경련을 겪거나 심경이 손상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또는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등급 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수는 총 218만 마리, 전체의 45%에 이릅니다. 캐나다 1.8%, 유럽연합 11%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 가급적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실험 방법으로의 대체. 둘째, 같은 양의 데이터를 얻는데 사용하는 동물 수의 감소. 셋째,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가해지는 고통과 비인도적인 처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대체 시험을 위한 개발과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규제하기 위해선 국회에 묶여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불필요하게 지금 계속 발행되는 그런 동물 실험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을 인간 편의를 위한 실험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피조물인 모든 생명은 우선 평등하고 귀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사람의 어떤 욕심이 그런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높아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편익을 거두는 데 핵발전 확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요즘 뜨고 있는 친환경 직종을 소개합니다. 기후위기로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와 생활 인프라 전반을 녹색 산업으로 이끌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녹색 산업을 이끄는 녹색 직업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핵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K텍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핵발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유럽연합이 녹색 분류 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킨 것 등도 정부가 핵발전 확대 정책을 결정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핵발전 확대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원전을 짓고 그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고 거기에 또 정부의 어떤 힘을 다 써버리고 소진해버리고 이랬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홍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 높은 사회적 편익을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탄소를 줄이고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였을 때 편익이 얼마냐. 낮게 잡을 경우에는 228조까지 앞으로 8년 동안에 이런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제 2050
2030년까지 가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 GDP에 육박할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2030년까지 한국에 최대 8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enerate about 790,000 jobs, and we then have our substituting out of fossil fuel energy imports and bringing in domestic renewable energy expansion. Overall, here's what we're looking at. Somewhere in the range of 800,000 to 860,000 jobs. 정부의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편익 발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공개하면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목표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핵발전 확대가 재생에너지 축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JPBC 장현민입니다.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배기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나선 지도 오래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기가스 자체를 줄이기 위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늘면서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미래 자동차 전문가의 친환경적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를 하거든요. 완성차 업체들도 똑같이 내연기관 생산을 줄이거나 신차를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인력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협업 체계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친환경 자동차는 완성차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 폐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 요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리백과 같이 공장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의무화되는 점도 자동차 산업의 녹색화를 빠르게 이끌 전망입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거나 혹은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게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하나의 압력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과 이제 교통 분야의 친환경화는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때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 곳곳에 친환경성을 담아내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 건축 전문가도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선박과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만드는 개발자,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환경 빅데이터 전문가 등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전하는 생태활동 코디네이터도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녹색 직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휴게시설이죠. 오늘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사내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는 미아원 한한순 씨. 그리 넓지 않는 공간이지만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이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쉴 공간이 있어서 참 좋고요. 에어컨도 너무 잘 나와서 좋고, 겨울에 또 따뜻해서 온풍기도 잘 나와서 좋고요. 다른 미아 분들도 저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휴게실조차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쉴 공간조차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노동자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휴게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를 1년 미뤘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피해가 집중이 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인데 정작 시행령에서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조사 결과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용률은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한 반면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3개 산업단지 노동자의 86%는 공동 휴게실이나 쉼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족한 휴게실이 있더라도 좁은 휴게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공동으로 휴게실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이 일정 정도 소정의 이용료만 좀 분담을 할 수만 있으면 이 공동 휴게실을 통해서 잠시라도 짬을 내 쉴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시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이자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77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악화된 남북관계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문제 살펴봅니다. 경북 성주 소석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군 당국은 이 사드 기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요즘 건축 자재를 반입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공사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다음 달에 열릴 제77차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주목되는 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격 사건 직전해인 2019년부터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전 정부와 달리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발의와 채택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을 방문한 토마스 오에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실상을 왜곡하고 대결 분위기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북한 인권 문제를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 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거나 정치 쟁점화하려는 접근 태도 역시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간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이 인권과 평화를 위한 어떤 논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천주교 상황실에서 위원장 하성룡 신부 주례로 한반도 평화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하성룡 신부는 강론에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도 소성리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오게 되는 것은 사제답게 살아가고 신자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도록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사는 금호 일가동 선교본당 주임 나승구 신부를 비롯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 삼영동 선교본당 주임 강현우 신부, 장위 일동 선교본당 주임 손훈 신부가 공동으로 집전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평위는 미사 후 공사 강행에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만났고 기지 앞에서 평화 행동도 전개했습니다.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봉헌해온 한반도 평화미사를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올해 4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요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2년 전 정부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는데 과연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어떤 혼란인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이유는 페트가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경우 노끈과 솜 등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재생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 섞이지 않은 투명 페트는 의류와 가방, 신발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투명 페트를 분리할 땐 먹는 샘물 등 음료를 담았던 페트병만 버려야 합니다. 특히 재생원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음료용 페트병 외의 용기엔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 과정에서 섞이면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손세정제나 식용유는 물론 워셔액 등 화학제품을 담았던 페트 역시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함께 버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단독주택에도 분리배출 의무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달리 별도 분리 배출함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버린다 해도 선별장에서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국 선별장 가운데 페트를 선별할 별도 시설을 갖춘 곳이 16.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투명 페트병 재활용량 증가 역시 제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리배출 상황 개선을 위해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선별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별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차등화를 해서 고도화된 민간 선별장에는 재활용 분담금을 더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워셔액 등 화학제품 무색 페트병은 페트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투명 페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표기를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허석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겉보기엔 같아 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며 배출 대상만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후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의 홍보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며 정통교회 이미지를 내세우고 나섰는데요. 종교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자칫하면 신천지를 정통 종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의 전면 광고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알리는 내용으로 신천지인을 내세우며 세력을 강조했던 과거 광고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일간지에 실린 광고에서는 단체명을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표기했습니다. 연사로 나서는 이만희 씨에게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붙였습니다.
신천지가 거액의 광고료를 들여 정통교회인 양 홍보하고 이미지 세탁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새롭게 탈바꿈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고 종교가 익숙지 않은 이들은 자칫하면 신천지를 정통교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 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끝에 교회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으면 정통의 어떤 인정받은 또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신천지는 언론 광고 외에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으로 공개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천지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을 출범시켜 사회와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유사종교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만희 씨의 사후를 대비해 내부 결집과 공신력 따지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희 교주의 이제 사후를 또 대비하는 어떤 형태의 변화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신천지에서는 그걸 통해서 일간 종합지들이 자신들을 실어줬기 때문에 나름 공신력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그 내부 단속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그 기회를 만들어내죠. 최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청춘 반환 소송과 사기 포교 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신천지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형사 기획 소송으로 현재 3차까지 진행됐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다양한 세션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까지 준비돼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 시그니스 세계총회. 총회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12일 앞둔 오늘 세부 일정을 설명하고 의미를 짚어보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강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그니스에 보낸 특별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폭력과 침략의 발발로 특징 지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포럼 등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 행사로 꼽히는 스터디데이에서는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개인, 가짜뉴스와 신뢰의 위기, 우리 삶의 터전 지구 지키기라는 세부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이 시대의 문제점을 가톨릭 정신으로서 해결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 참가자들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묵주 600여 개를 직접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유수의 커뮤니케이터들도 이번 총회를 찾습니다. 먼저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화상을 통해 시그니스 행사에 참여합니다. 최초의 평신도 출신 교황청 장관인 파올로 루피니 박사도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첫날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극도로 고립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상반된 양상 같은데 그 모습을 진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나갈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들의 포럼, 그리고 세계 언론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국제 언론인 포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가톨릭 국제 행사로는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이 도입됩니다. 직접 현장을 찾기 어려운 이들은 총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가상세계를 누비며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 시그니스는 영어 사인과 불을 뜻하는 라틴어 이그니스의 합성어로 세계총회는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BBC 김형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7월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부정 의혹에 휩싸인 것은 학술지 연구 논문 3편과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등 총 4편의 연구 성과입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다수의 언론은 관련 내용을 검증 보도했습니다. 논문 분석 전문업체 검사 결과 이 중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표절률이 29% 이상으로 나왔고 이는 통상 표절 의심인 10%의 3배 정도 수치였습니다. 내용상으로도 타인의 연구를 출처 없이 100%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 다수 발견됐을 뿐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베낀 부분도 많았습니다. 학위 수요 대학인 국민대학교가 논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우여곡절 끝에 논란 1년 만인 지난 8월 1일 국민대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논문 인정, 박사학위 유지였습니다. 국민대는 검증 결과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위를 수여한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이 실무와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고 유사도가 높은 부분도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일 뿐 핵심은 독자적 연구를 진행했기에 박사학위가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흐름입니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연구윤리위원회 명단과 최종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이 윤리위의 결정인지 아니면 학교 당국의 결정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논란은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대학의 논문 검증이 타당했는지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학은 최고의 지성기관으로 대학의 역사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과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학을 뜻하는 영어 유니버시티는 라틴어 학생과 스승의 연합체에서 유래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스스로 부당한 간섭에 맞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대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231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이 학문 공동체 대학이 부당한 외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며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학은 교권과 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새로운 권위를 가진 조직으로 발전해 나왔습니다. 최근 국민대학교의 박사학위 검증 결과를 보며 우리의 대학이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대학의 권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길 때 참된 권위도 학문의 자유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논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대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온 국민이 논란이 되는 논문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시대에 대학이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 좀 더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